반갑습니다.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오늘은 벌거벗은 한국사 권력편을 통해 역사 속 권력이란 이름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권력을 가진 자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죠. 하지만 그 권력의 안쪽엔 언제나 인간이 있습니다. 권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한 힘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일까요? 벌거벗은 한국사 권력편은 이 찬란하고 비극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고, 누군가는 권력에 의해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잔양 위를 살아가고 있고 말이죠. 네, 벌거벗은 한국사 권력편,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벌거벗은 한국사 권력편 제1장, 벌거벗은 고구려의 실세. 영계소문은 어떻게 고구려를 멸망으로 이끌었나?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안타까운 마음에 만약 이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한국사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가정 중 하나는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더라면이겠죠. 삼국 중 가장 강한 나라였던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통일했다면 우리나라가 더 넓은 영토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담긴 가정일 겁니다. 실제로 고구려는 중국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동아시아의 최강국이었습니다. 당나라 제2대 황제 당태종이 요동이 가는 일을 모두 중지하라 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였죠. 당태종은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던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 본인이 추진했던 고구려 원정을 멈추란 말을 남긴 겁니다. 그렇다면 당태종에게 실패를 안겨준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선 안시성에서 당태종을 물리친 안시성주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고구려의 최고 실권자였던 영계소문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계소문 집안 때문에 고구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당태종이 요동정부를 중지하라 유언을 남긴 지 20여 만에 말이죠.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고구려는 왜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당나라 침공에 맞서 싸웠던 영계소문과 그의 집안은 어떻게 고구려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을까요? 지금부터 고구려 멸망을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를 벗겨보겠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유력 가문의 후계자. 영계소문은 고구려의 유명한 장수이자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고구려 멸망에 영향을 끼쳤다니 의아한 일이죠.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영계소문의 가문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영계소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지금의 국무총리급인 대대로와 망리지를 역임한 인물들로 영계소문 집안은 고구려 최고 관직을 차지한 유력 가문이었습니다. 영계소문 또한 연씨 집안의 촉망받는 젊은 후계자로서 그 자신도 가문의 권력을 지키려는 욕망이 아주 강한 인물이었죠. 당시 고구려는 아버지의 관직을 아들이 이어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계소문이 아버지의 관직을 물려받으려고 하자 주요 귀족 세력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영계소문의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여 최고 관직에 오르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동부대인 대대로가 죽자 영계소문이 마땅히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고기는 영계소문의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하였기 때문에 그를 싫어하여 지위에 오를 수 없었다. 삼국사기 49권 열전 개소문. 아무래도 영계소문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반대한 귀족들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계소문 집안에 권력이 집중되는 일을 경계한 것. 이러한 주변의 견제는 영계소문의 출세길에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계소문은 귀족들에게 자신이 잘못했다며 사과를 했죠. 권력의 야망이 강했던 영계소문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계소문은 사과를 하고 나서야 겨우 관직에 오를 수 있었죠. 관직에 오른 영계소문, 과연 귀족들의 눈치를 살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구려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642년 음력 10월,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대의 위용과 사기를 시찰하는 군 행사인 열병식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영기소문은 조정의 유력 대신들을 열병식에 초대했죠. 그런데 갑자기 열병식을 거행하던 영계소문의 병사들이 칼을 들고 연회장으로 뛰어드는 게 아닙니까? 연회장은 한순간에 비명이 난무하고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사륙의 현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중국 기록에 따르면 영계소문과 병사들의 칼에 맞아 조정 대신 100여 명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숫자라면 조정을 움직이던 거물급 인사 대부분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규모의 정변이 일어났던 거죠. 하지만 영계소문이 일으킨 피바람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궁궐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누가 했나요? 영계소문의 다음 타겟이 고구려의 왕이었던 겁니다. 궁궐에 도착한 영계소문은 바로 영유왕을 죽입니다. 고구려 장수가 본국의 왕을 시해하다니 참으로 충격적이죠. 하지만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시신을 다룬 방식이었습니다. 궁궐로 들어가 왕을 시해하고 왕의 시신을 토막내어 도랑 안에 버렸다. 삼국사기 49권 열전 개소문. 왕을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도 끔찍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물론 영계 조문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은 고구려의 적이었던 당나라가 남긴 것이라 100% 믿을 순 없겠지만요. 이렇게까지 기록된 것으로 보아 영계 소문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왕과 조정 대신들을 몰살한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유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영계 소문은 영유왕의 조카를 왕으로 세우고 스스로 막리지가 되어 고구려 중앙을 장악하게 됩니다. 왕은 허수아비일 뿐 고구려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영계 소문이었죠. 다른 사람들의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외교 시험 때 고구려에 찾아온 신라 사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며 권력을 장악한 영계 소문. 고구려 중앙 정계에는 더 이상 반대 세력은 없었지만 지방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계 소문을 위협하는 진짜 견제는 외부에 있었죠. 영계 소문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7세기는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삼국시대였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높이기 위해 전쟁을 벌이거나 동맹을 맺으며 세력 다툼을 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영계 소문이 정권을 장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뜻밖의 인물이 그를 찾아옵니다. 신라의 실권자 긴춘추. 국경을 맞댄 신라가 고구려를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942년 신라는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수십 개의 성이 함락당하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함락된 성 중 하나인 대야성에서 벌어진 전투로 김진추의 딸과 사이가 목숨을 잃기도 했죠. 혼자서 백제를 공격할 수 없었던 신라는 동맹을 맺을 주변 나라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여 김진추가 고구려에 찾아온 것이죠. 신라의 사신 김진추를 맞이하면서 영계소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영계소문은 처음으로 외교 시험 때에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구려의 실권자가 된 영계소문에게 찾아온 선택의 순간, 그는 신라 동맹 제안에 이렇게 답합니다. 고구려의 왕이 말하기를 중령은 본래 우리 땅이니 너희가 만약 중령 서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내줄 수도 있다 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봉기 선덕왕 11년.
고구려의 왕을 통해 영계 소문이 내놓은 답변은 쉽게 말해 과거의 고구려 땅이었던 이북 땅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령은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와 충청북도 단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입니다. 즉,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 유역의 금사라기 땅을 달란 말이었죠. 그리고 이는 영계 소문이 철저한 계산 아래 내놓은 전략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당시 삼국시대 한강 유역은 세 나라가 모두 탐내던 땅이었죠. 서로 빼앗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달났던 땅이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계 소문은 지지 세력이 많지 않다 보니 김춘추를 압박하여 한강 유역을 되찾게 된다면 자신의 정권 안정을 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했던 겁니다. 다만 김춘추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백제를 공격하려다가 고구려의 땅을 뺏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이렇게 답하죠. 대왕께서는 환란을 구원하여 이웃과 친선하는 데엔 뜻이 없으시고 단지 자신을 위협하여 땅을 돌려줄 것만 요구하십니다. 신은 죽을지언정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 삼국사기 신라 봉기 선덕왕 11년. 죽으면 죽었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김춘추의 대답을 들은 영계소문은 크게 분노합니다. 영계소문은 어떤 인물인가요? 쿠데타까지 일으킨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요? 화가 난 영계소문은 외국 사신이자 신라의 이인자인 김춘추를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김춘추를 인질 삼아 신라를 압박하려는 계획이었을진 몰라도 한나라의 외교 정책이라 보기엔 너무나 안일한 대조였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었던 김춘추는 간신히 탈출하여 신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영계 소문은 단 한 번의 협상으로 신라를 적국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에서 고구려는 신라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 결정 한 번으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가 차단되게 이른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훗날 고구려의 운명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요. 7세기 혼돈의 동아시아, 여당 전쟁의 서막. 신라와 백제 외에 고구려를 위협하던 나라가 또 있었으니 서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중국의 당나라였습니다. 사실 중국 땅의 나라들이 고구려를 노린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나라 이전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수나라 역시 여러 차례 고구려에 쳐들어왔었죠. 612년에는 무려 11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원정에 나서기도 했고요. 이 전쟁에서 벌어진 유명한 전투가 바로 살수대첩이 됩니다. 살수대첩은 을지문덕 장군이 이끈 고구려군의 살수, 지금의 청천강 일대에서 수나라군을 크게 격파한 끝에 두 나라 간의 전쟁을 종결한 전투로 유명합니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수나라는 618년 멸망했고 그 자리에 당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영계소문의 실권을 장악한 지 약 1년 반 뒤 당나라는 고구려를 정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선전포고한 인물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당나라 제2대 황제 당태종이 되고요. 그는 영계소문이 고구려의 임금과 대신들을 죽인 것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영계소문은 그 나라의 군주를 시해하였고 그 나라의 대신들을 죽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학대하였으니 토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보장왕 3년. 고구려 장수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당나라와 무슨 상관이라고 고구려를 공격한다는 것일까요? 당태종은 중국의 사방을 평정하며 천하통일의 야욕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고창국과 동돌과를 굴복시키고 영토를 확장하던 그는 동쪽에 있는 고구려마저 차지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죠. 당태종에게 고구려는 수나라가 끝끝내 무너뜨리지 못했던 나라인 만큼 자신이 반드시 제압해야 하는 상대였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 벌어진 영계소문의 쿠데타가 당태종이 강경하게 고구려 원종을 추진하게 만든 명분이 되었던 거죠.
당태종은 영계 소문이 왕을 죽인 반역적인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시대에 영계 소문과 같은 반역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죠. 당나라 황제가 고구려의 역적을 처단했다는 것도 황당한데 더 황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태종 역시 쿠데타로 형과 동생을 죽이고 왕이 오른 인물이란 점이죠. 결국 역적을 처단하겠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자, 그렇게 여당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선전포고 이후 1년간 준비한 끝에 645년 당태종은 직접 최신형 무기와 20만 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살수제첩 이후 다시 한번 중국의 총공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최종의 부대를 이끌고 진격하는 당나라군의 공격에 고구려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중요한 성을 빼앗기고 맙니다. 최전방에 위치한 요동성을 말이죠. 요동성을 빼앗긴 고구려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던 요동성은 고구려의 철옹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요동성을 빼앗겼으니 고구려 군사를 통솔하는 영계소문에게는 비상이 걸린 셈이었습니다. 운명이 달린 최후의 한판, 안시성 전투. 요동성을 빼앗고 기세등등한 당나라군은 다음 타겟인 안시성으로 향했습니다. 당나라 관점에서 안시성은 수도인 평양성으로 가기 전에 꼭 점령해야 하는 곳이었고 고구려서는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고구려와 당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치열한 전투가 시작된 거죠. 645년 음력 6월 20일, 당태종과 그의 군대는 안시성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공세에도 그들은 성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안시성은 험준한 산 능선을 이용해 축조된 성벽이라 공격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안시성은 흙과 돌을 이용해 쌓은 토축 성벽이라 무척 견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성 높이도 높다 보니 돌을 쌓아 성벽을 부수는 최신형 무기 포차 공격도 잘 통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전투는 길어져만 갔습니다. 평범한 공격으론 성문을 뚫을 수 없다고 판단한 당나라군은 새로운 작전에 구사하기 일렀죠. 안시성 앞에 토산을 쌓기로 한 겁니다. 성벽 높이까지 흙으로 산을 만든 뒤 공격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안시성을 함락하는 것이 목표였던 당나라는 하루 8천 명 이상의 군사를 투입해 밤낮으로 토산을 쌓게 되었죠. 그렇게 60여일이 지나자 성안을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은 토산이 완성됩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공격에 지친 고구려군, 그 앞에 떡하니 자리 잡은 당나라군의 토산, 안시성의 운명은 바람 앞에 흔들거리는 촛불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토산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60일 넘게 쌓은 토산이 무너졌으니 당나라군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고구려군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토산이 무너지면서 안시성 성벽 한쪽 귀퉁이를 허물어 들었거든요. 그 바람에 토산과 안시성 성벽 일부가 연결되었는데 고구려군은 무너진 성벽으로 신속하게 달려나가 당나라군을 향해 총공격을 퍼붓게 됩니다. 마침내 고구려군은 토산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말이죠. 그 후 3일 동안 당나라군은 토산을 탈환하려고 전력을 다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토산으로 반전을 꾀하던 당나라는 큰 타격을 입었죠. 결국 당나라군의 안시성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645년 음력 9월 18일, 당태종은 전국에 퇴각을 명령합니다. 고구려를 손에 넣을 거라 자신했던 당태종은 패배한 뒤 쫓기듯 당나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수적인 열세에도 고구려군은 평양성으로 향하던 당나라를 끝내 막아냈던 거죠. 여당 전쟁 승리 후 권력에 취한 영계 소문. 치열했던 여당 전쟁에서 고구려가 승리하자 전쟁을 총지휘했던 영계 소문의 권위는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여당 전쟁 이전까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영계 소문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품은 세력도 적지 않았거든요. 당나라와의 험난한 전투에서 가져온 승리는 쿠데타 이후 불안했던 영계 소문의 권력이 훨씬 강해지는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당 전쟁으로 영계 소문은 뜻밖의 수확을 얻은 거죠. 본격적으로 영계 소문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당시 영계 소문의 관직은 대대로였습니다. 지금의 국무총리급 지위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관직이었어요. 하지만 영계 소문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대대로의 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3년의 임기가 끝나면 고구려 귀족회의에서 다시 대대로를 선출해야 했는데 아무리 영계 소문이라 하더라도 언젠간 최고 관직에 내려와야 했던 겁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 왕을 죽이기까지 한 영계 소문이 과연 잠자코 물러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은 그는 새로운 관직을 만들었죠. 바로 태대대로. 태대대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대로보다 높은 관직으로 대대로와 달리 임기가 없는 종신직이었습니다. 어떤 관직까지 만들며 평생 자리를 보장한 영계 소문 앞에서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영계 소문은 왕위를 탐내지 않았던 걸까요? 고대 국가에서 실권을 장악하는 것과 왕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당대 왕의 권위는 하늘이 내려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왕조의 왕권의 신성성이 퇴색될 만큼 결정적인 흠결이 있어야만 했죠. 권력이 탐난다고 해서 함부로 왕조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구려 왕실은 흠결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으니 영계소문은 자기 손으로 왕을 세우고 뒤에서 실권을 장악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던 거죠. 자, 권력을 거머쥔 영계소문의 다음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집안 식구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더라도 언제 또 당나라가 침략할지 아니면 누군가 자기처럼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르니까요. 야욕이 빚어낸 권력의 대물림이 시작된 겁니다. 영계소문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공을 세우지 못했는데도 영계소문은 개의치 않고 큰 자리를 하나씩 안겨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큰아들 연남생. 연남생은 어릴 적부터 주요 관직을 차지했습니다. 18살에는 중리대형이란 관직에 올랐죠. 중리대형은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급으로 왕의 최측근 관직이었습니다. 별다른 성과도 이루지 못한 18살의 청년이 영계소문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주요 관직에 오른 것이죠.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연남생은 23살, 나라일에 의논하는 최고 귀족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중리위도 대형지위에 올랐고 이듬해에는 장군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젊은 나이에 고구려의 정치는 물론 군사를 지휘하는 권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계소문은 권력을 남용하면서 장남 연남생 외에 두 아들에게도 아낌없이 관직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영계소문 가문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구려 중심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고구려 조정 역시 연씨 집안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을 맺은 신라와 당나라. 영계소문이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 고구려군에게 패배에 쫓기듯 당나라로 돌아갔던 당태종은 고구려 원정을 포기하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고구려 원정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당태종 앞에 고구려를 적으로 여기는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납니다. 바로 영계소문에게 수모를 당했던 김춘추의 나라 신라. 고구려와 백제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던 신라와 고구려를 쓰러뜨리기 위해 고심하던 당나라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들이 의기투합하여 결성한 것이 바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나당연합이 되죠. 위에서는 당나라가, 아래에선 신라가 고구려를 노리고 있으니 영기소문은 또다시 위기가 닥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헌데 뜻밖의 상황 덕분에 영기소문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나당연합이 결성된 다음 해 당태종이 갑작스럽게 죽고 만 것입니다. 연합을 맺은 당사자가 죽은 것도 악재인데 649년 당태종은 고구려 원정을 그만두라는 유언까지 남깁니다. 신라와 연합해 고구려 원정을 준비했는데 죽음을 맞이하면서 고구려 원정을 중단하라고 한 것이죠. 결국 당태종의 죽음으로 나당연합은 전쟁 준비를 멈추게 됩니다. 이후 당태종의 아들 당고종이 당나라 황제로 즉위하죠. 정복군주의 대명사 당태종도 고구려의 벽을 넘을 수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태종이 죽은 지 10년이 흐른 660년, 영계소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백제가 멸망했다는 소식이었죠. 그것도 당태종이 죽고 흐지부지 된 줄 알았던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말입니다. 신라가 당고종과 연합을 맺은 것이었죠. 힘을 합친 나당 연합군은 백제로 쳐들어가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립니다. 백제를 무너뜨린 나당 연합군이 노리는 다음 상대는 누구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고구려였습니다. 애초에 당나라가 신라와 연합을 맺은 이유가 바로 고구려였으니까요. 게다가 이때 신라의 왕은 김춘추였습니다. 영계서문이 매몰차게 동맹 제안을 거절하고 가두기까지 했던 김춘추가 그 사이 신라의 왕으로 즉위했던 것이죠. 이제 나당 연합군은 영계소문의 숨통을 천천히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위기에 빠진 고구려, 2차 여당 전쟁의 시작. 제1차 여당 전쟁까지만 해도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은 요동을 통하는 육지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여당 전쟁 때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바닷길이죠. 백제 정벌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한 당나라의 사전 작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때 당나라는 무려 1900척의 배를 만들고 13만의 군사를 바닷길로 이동시켜 백제 수도를 공격했습니다. 이로써 당나라는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도 바닷길을 통해 더 쉽고 빠르게 공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죠. 백제를 무너뜨리고 기세가 오른 당나라는 661년 무려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2차 여당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1차 여당 전쟁 이후 16년 만에 당나라와 맞붙게 된 고구려는 이번에도 당나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당나라군의 최종 목표는 영계소문이 있는 수도 평양성이었습니다. 평양성으로 진격하기 위해 두 갈래 길을 이용했죠. 첫 번째 부대는 바다를 건너 평양성 부근으로 들어온 뒤 진영을 치고 고구려를 압박했습니다. 두 번째 부대는 육로를 이용해 압록강으로 쳐들어왔고요. 그렇게 당나라가 위아래로 평양성을 압박하는 동안 신라군은 남쪽에서 합세하기로 했습니다. 수도 평양성이 사방에서 포위될 위기를 맞은 영계소문은 우선 육로 방어를 위해 압록강 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661년 9월 드디어 고구려군과 당나라군이 압록강에서 맞붙게 된 것이죠. 고구려의 운명을 짊어진 군사령관은 영계소문의 장남 연남생, 28의 연남생은 군사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인 3군 대장군의 직책을 받고 3만 명의 군사와 출정하게 됩니다. 대패한 연남생, 수습에 나선 영계소문. 고구려의 위기를 막아야 하는 연남생, 그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을까요? 기대와 달리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연남생이 이끄는 3만 명의 군사는 전멸했고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거든요. 사실 연남생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직책을 맡았지만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영계소문의 아들이란 이유로 연남생에게 압록강 방어를 맡겨버린 겁니다. 당나라와의 전투에서 큰 피해를 본 연남생은 자기가 이끄는 군대가 대패하는 와중 혼자 도망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돌아옵니다. 그럼 그에게 지휘권을 맡겼으니 영계소문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연남생의 허무한 패배로 고구려는 육로가 뚫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다를 건너온 당나라군 첫 번째 부대는 평양성을 에워싸며 공격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압록강으로 내려오는 당나라군과 아래서 올라오는 신라군까지 평양성으로 들이닥친다면 고구려는 곧 사방에 포위될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수도 평양성을 지킨 사람이 바로 영계소문입니다. 영계소문은 아들 연남성의 패배를 씻기 위해 평양성에서 직접 고구려군을 지휘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평양성을 지켜낼 묘안 하나를 떠올렸으니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어가는 전략이었습니다. 영계소문과 고구려군은 겨울이 올 때까지 평양성 안에서 꿋꿋이 버텨냅니다. 당시 영계소문은 당나라군의 약점인 보급 문제를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당나라군은 평양성 앞에 주둔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군량과 물자 보급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길어져 겨울이 찾아왔고 당나라군은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에 맞서야만 했죠. 반대로 고구려군이 머무는 평양성은 물자가 풍부했으니 넉넉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 고구려를 함께 치기로 했었던 신라군은 멸망한 백제의 잔존 세력에 막혀 남쪽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계소문이 장기전을 펼친 것은 당나라군이 꼼짝 못하게 만든 뛰어난 전략이 된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물자가 풍부한다고 해도 고구려군이 계속 성 안에서만 버틸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대치 상태가 장기화되던 662년 1월, 날이 풀리자 평양성 안에서 전략적으로 버티던 영계소문이 군사들과 처음으로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량 부족으로 지친 당나라군을 향해 총공격을 퍼붓게 되죠. 고구려군은 빠른 속도로 평양성 인근에 있는 대동강지류인 합정각으로 향했습니다. 그 강가에 당나라군의 일부가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영계소문과 고구려군은 수만 명의 당나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방요태가 사숙가에서 개소문과 싸워 정군이 죽고 아들 13명과 함께 모두 전사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보장왕 21년. 영계소문은 당나라의 장수와 그의 아들 13명을 포함 부대 한 개를 전멸하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 경험이 많은 영계소문의 전략이 적중한 셈이었죠. 아들 연남생의 전투 패배를 아버지 영계소문이 서력했던 겁니다. 보급이 끊겨 어려움을 겪었던 당나라군은 영계소문과 평양성 전투를 치른 이후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기세가 꺾이게 됩니다. 결국 662년 신라의 도움으로 겨우 군사를 수습하여 평양선에 철군하고 말았고요. 기필코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며 쳐들어온 당나라의 의지가 무색하게 2차 여당 전쟁도 고구려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두 차례의 대규모 원정에서 모두 쓰디쓴 패배를 맛본 당나라는 전쟁으로 고구려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전쟁 이후 고구려를 대하는 당나라의 태도가 사뭇 달랐거든요. 이후 당나라는 고구려를 태산봉선이란 중요한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봉선이란 천하 통일을 이룬 군주가 태산에 올라 하늘의 성공적인 통치를 보고하는 고대 중국의 제사 의례가 되죠. 중요한 행사인 만큼 당나라는 초청할 나라를 꼼꼼히 선별했습니다. 일본과 신라 등 당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은 나라들이 주요 참석했죠. 그런데 이런 자리, 불과 몇 년 전까진 적대적인 관계였던 고구려도 초청된 겁니다. 당나라는 지금까지 취했던 강경한 태도를 버리고 고구려에 먼저 손을 내밀게 된 것이죠. 그만큼 고구려가 막강했다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영계소문의 죽음, 배신자 연남생이 항복하다. 당나라가 태도를 바꾸는 사이 고구려 내부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계소문이 집권한 지 20년 만에 사망한 것이죠. 권력을 오롯이 장악했던 인물의 죽음은 고구려 전국을 뒤흔들 변수가 되기 충분했습니다. 물론 영계소문은 이미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어 놓았지만요. 영계소문은 죽으면서 새 아들에게 한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물과 물에 사는 고기처럼 화합하라. 이는 만약 형제들끼리 싸우게 되면 주변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니 권력을 다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영계소문이 사망한 뒤 그의 권력은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갔죠. 잔남인 연남생은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고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연남생의 동생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높은 자리에 오른 형을 응원하며 서로 화합했을까요? 영계소문의 당부가 기우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의 바람과 달리 연남생과 두 동생 사이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사실 영계소문의 세 아들은 돈독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계소문이 죽은 뒤 주변에서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남생이 지방성을 순찰하기 위해 평양성을 비운 사이 신하들이 두 동생에게 연남생이 그들을 죽이려 한다고, 연남생에게는 동생들이 권력을 노리고 있다 음해를 했던 거죠. 어떤 사람이 두 동생에게 말하기를, 남생은 두 아우가 핍박받는 것을 싫어하여 제거하려고 하니 먼저 계책을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였다. 두 동생은 처음에 이를 믿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이 남생에게 알리기를, 두 동생은 형이 돌아와 권력을 빼앗을까 두려워하여 형을 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보장왕 25년. 이러한 이간질에 넘어간 동생들은 연남성을 배신하고 수도 평양성을 장악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형의 관직마저 빼앗게 되죠. 동생들에게 목숨을 위협받은 연남생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국내성으로 몸을 피해야만 했죠. 하루아침에 최고 권력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형제의 권력 다툼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나라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기회라고 여겼던 걸까요? 고구려 정복을 포기했던 당나라가 666년 또다시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1차 여당 전쟁은 안시성에서, 2차 여당 전쟁은 평양성에서 당나라를 패배시켰던 고구려. 그런데 이번엔 평양성까지도 함락되고 맙니다. 당나라의 어떤 공격에도 꿋꿋이 버텨냈던 고구려의 성들이 이번엔 왜 이렇게 쉽게 함락된 것일까요? 당나라엔 고구려가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영계소문의 장남, 연남생 말이죠. 전쟁이 발발하기 3개월 전인 666년 6월, 연남생은 당나라로 가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당나라는 여당 전쟁에서 패배한 후 고구려 정복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고구려 내부 사정을 속속히 알고 있는 최고 지도자가 목숨을 살려달라며 제발로 찾아왔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이 연남생의 항복은 고구려 역사에 엄청난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연남생은 당나라군의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고구려의 여러 성을 당나라에 고스란히 바치기까지 했죠. 그렇게 배신자 연남생의 도움으로 당나라는 다시 한번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되죠. 1, 2차 여당 전쟁에서 당나라군은 요동에서 겨울을 나지 못하고 후퇴하거나 보급 부족에 시달리다가 패배를 했습니다. 같은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 당나라는 먼저 연남생이 머물고 있던 국내성으로 군사를 보내게 되죠. 당나라군이 국내성으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고구려 최전방을 지키는 신성. 신성은 고구려 서쪽 변방의 요새로 그곳을 빼앗지 못하면 나머지 성을 함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만한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군은 667년 가을 신성 함락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1, 2차 여당 전쟁과는 달리 고구려 성에서 겨울을 나거나 보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당나라군은 무서운 기세로 고구려의 중요한 성들을 함락해 오면서 수도 평양성 앞까지 도착합니다. 당나라군 옆에는 배신자 연남생도 함께였죠. 곧이어 신라군까지 평양성에 당도하면서 나당연합군은 평양성을 포위하고 파족지세로 공격해갑니다. 버틸 수 없었던 고구려군은 결국 668년 9월 항복하게 되죠. 700년의 고구려 역사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생은 군대로 돌아가서 이적과 함께 평양을 공격하여 들어가 왕을 사로잡았다. 삼국사기 49권 열전 영계소문.
그렇다면 고구려 멸망 이후 연남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남생은 고구려 멸망에 일조한 공을 인정받아 당나라로부터 높은 관직과 토지를 받게 됩니다. 각종 금은보화는 물론 당나라 수도에 있는 큰 저택도 하사받죠. 고구려의 집권자였던 연남생은 당나라의 귀족이 되어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며 살게 됩니다. 지금도 연남생과 후손들의 무덤은 중국 땅에 거치되어 있죠. 한나라가 멸망을 맞이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고구려의 멸망도 마찬가지겠죠. 영계소문은 무능력한 아들에게 권력을 줌으로써 고구려의 멸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영계소문이 죽자마자 그의 세 아들은 권력 다툼을 일으켰고, 그 다툼에서 밀린 연남생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고구려를 버리고 당나라에 항복하는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결국 무능한 연남생의 황당한 선택이 한나라의 멸망을 불러온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역사엔 가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역사를 살펴보면, 만약 영계소문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유능한 신하들과 그 힘을 나누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700년의 고구려 역사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진 않았을 테죠. 영계소문은 어떻게 고구려를 멸망으로 이끌었나?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안타까운 마음에 만약 이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한국사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가정 중 하나는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더라면이겠죠. 삼국 중 가장 강한 나라였던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통일했다면 우리나라가 더 넓은 영토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담긴 가정일 겁니다. 실제로 고구려는 중국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동아시아의 최강국이었습니다. 당나라 제2대 황제 당태종이 요동에 가는 일을 모두 중지하라 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였죠. 당태종은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던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 본인이 추진했던 고구려 원정을 멈추란 말을 남긴 겁니다. 그렇다면 당태종에게 실패를 안겨준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선 안시성에서 당태종을 물리친 안시성주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고구려의 최고 실권자였던 영계소문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계소문 집안 때문에 고구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당태종이 요동 정부를 중지하라 유언을 남긴 지 20여 만에 말이죠.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고구려는 왜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당나라 침공에 맞서 싸웠던 영계소문과 그의 집안은 어떻게 고구려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을까요? 지금부터 고구려 멸망을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를 벗겨보겠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유력 가문의 후계자. 영계소문은 고구려의 유명한 장수이자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고구려 멸망에 영향을 끼쳤다니 의아한 일이죠.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영계소문의 가문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영계소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지금의 국무총리급인 대대로와 망리지를 역임한 인물들로, 영계소문 집안은 고구려 최고 관직을 차지한 유력 가문이었습니다. 영계소문 또한 연씨 집안의 촉망받는 젊은 후계자로서 그 자신도 가문의 권력을 지키려는 욕망이 아주 강한 인물이었죠. 당시 고구려는 아버지의 관직을 아들이 이어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계소문이 아버지의 관직을 물려받으려고 하자 주요 귀족 세력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영계소문의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여 최고 관직에 오르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동부대인 대대로가 죽자 영계소문이 마땅히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고기는 영계소문의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하였기 때문에 그를 싫어하여 지위에 오를 수 없었다. 삼국사기 49권 열전 개소문.
아무래도 영계 소문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반대한 귀족들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계소분 집안에 권력이 집중되는 일을 경계한 것. 이러한 주변의 견제는 영계소문의 출세길에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계소문은 귀족들에게 자신이 잘못했다며 사과를 했죠. 권력의 야망이 강했던 영계소문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계소문은 사과를 하고 나서야 겨우 관직에 오를 수 있었죠. 관직에 오른 영계소문, 과연 귀족들의 눈치를 살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구려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642년 음력 10월,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대의 위용과 사기를 시찰하는 군 행사인 열병식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영기소문은 조정의 유력 대신들을 열병식에 초대했죠. 그런데 갑자기 열병식을 거행하던 영계소문의 병사들이 칼을 들고 연회장으로 뛰어드는 게 아닙니까? 연회장은 한순간에 비명이 난무하고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사륙의 현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중국 기록에 따르면 영계소문과 병사들의 칼에 맞아 조정 대신 100여 명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숫자라면 조정을 움직이던 거물급 인사 대부분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규모의 정변이 일어났던 거죠. 하지만 영계소문이 일으킨 피바람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궁궐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누가 했나요? 영계소문의 다음 타겟이 고구려의 왕이었던 겁니다. 궁궐에 도착한 영계소문은 바로 영유왕을 죽입니다. 고구려 장수가 본국의 왕을 시하다니 참으로 충격적이죠. 하지만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시신을 다룬 방식이었습니다. 궁궐로 들어가 왕을 시해하고 왕의 시신을 토막내어 도랑 안에 버렸다. 삼국사기 49권 열전 개소문. 왕을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도 끔찍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물론 영계소문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은 고구려의 적이었던 당나라가 남긴 것이라 100% 믿을 순 없겠지만요. 이렇게까지 기록된 것으로 보아 영계소문의 권력 투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왕과 조정 대신들을 몰살한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유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영계소문은 영유왕의 조카를 왕으로 세우고 스스로 막리지가 되어 고구려 중앙을 장악하게 됩니다. 왕은 허수아비일 뿐 고구려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영계소문이었죠. 다른 사람들의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외교 시험 때 고구려에 찾아온 신라 사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며 권력을 장악한 영계소문. 고구려 중앙정계에는 더 이상 반대 세력은 없었지만 지방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계소문을 위협하는 진짜 견제는 외부에 있었죠. 영계소문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7세기는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삼국시대였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높이기 위해 전쟁을 벌이거나 동맹을 맺으며 세력 다툼을 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영계소문이 정권을 장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뜻밖의 인물이 그를 찾아옵니다. 신라의 실권자 김춘추. 국경을 맞댄 신라가 고구려를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942년 신라는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수십 개의 성이 함락당하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함락된 성 중 하나인 대야성에서 벌어진 전투로 김진추의 딸과 사이가 목숨을 잃기도 했죠. 혼자서 백제를 공격할 수 없었던 신라는 동맹을 맺을 주변 나라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여 김춘추가 고구려에 찾아온 것이죠. 신라의 사신 김춘추를 맞이하면서 영계소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영계소문은 처음으로 외교 시험 때에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구려의 실권자가 된 영계소문에게 찾아온 선택의 순간, 그는 신라 동맹 제안에 이렇게 답합니다. 고구려의 왕이 말하기를
중령은 본래 우리 땅이니 너희가 만약 중령 서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내줄 수도 있다. 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봉기 선덕왕 11년. 고구려의 왕을 통해 영계소문이 내놓은 답변은 쉽게 말해 과거의 고구려 땅이었던 이북 땅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령은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와 충청북도 단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입니다. 즉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 유역의 금사라기 땅을 달란 말이었죠. 그리고 이는 영계소문이 철저한 계산 아래 내놓은 전략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당시 삼국시대의 한강 유역은 세 나라가 모두 탐내던 땅이었죠. 서로 빼앗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달났던 땅이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계소문은 지지 세력이 많지 않다 보니 김춘추를 압박하여 한강 유역을 되찾게 된다면 자신의 정권 안정을 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했던 겁니다. 다만 김춘추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백제를 공격하려다가 고구려의 땅을 뺏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이렇게 답하죠. 대왕께서는 환란을 구원하여 이웃과 친선하는 데엔 뜻이 없으시고 단지 자신을 위협하여 땅을 돌려줄 것만 요구하십니다. 신은 죽을지언정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 삼국사기 신라봉기 선덕왕 11년. 죽으면 죽었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김춘추의 대답을 들은 영계소문은 크게 분노합니다. 영계소문은 어떤 인물인가요? 쿠데타까지 일으킨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요? 화가 난 영계소문은 외국 사신이자 신라의 2인자인 김춘추를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김춘추를 인질 삼아 신라를 압박하려는 계획이었을지 몰라도 한나라의 외교 정책이라 보기엔 너무나 안일한 대조였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었던 김춘추는 간신히 탈출하여 신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영계소문은 단 한 번의 협상으로 신라를 적국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죠.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에서 고구려는 신라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 결정 한 번으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가 차단되게 이른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훗날 고구려의 운명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요. 7세기 혼돈의 동아시아 여당 전쟁의 서막. 신라와 백제 외에 고구려를 위협하던 나라가 또 있었으니 서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중국의 당나라였습니다. 사실 중국 땅의 나라들이 고구려를 노린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나라 이전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수나라 역시 여러 차례 고구려에 쳐들어왔었죠. 612년에는 무려 11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원정에 나서기도 했고요. 이 전쟁에서 벌어진 유명한 전투가 바로 살수대첩이 됩니다. 살수대첩은 을지문덕 장군이 이끈 고구려군의 살수, 지금의 청천강 일대에서 수나라군을 크게 격파한 끝에 두 나라 간의 전쟁을 종결한 전투로 유명합니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수나라는 618년 멸망했고 그 자리에 당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영계소문의 실권을 장악한 지 약 1년 반 뒤 당나라는 고구려를 정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선전포고한 인물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당나라 제2대 황제 당태종이 되고요. 그는 영계소문이 고구려의 임금과 대신들을 죽인 것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영계소문은 그 나라의 군주를 시해하였고 그 나라의 대신들을 죽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학대하였으니 토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보장왕 3년. 고구려 장수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당나라와 무슨 상관이라고 고구려를 공격한다는 것일까요? 당태종은 중국의 사방을 평정하며 천하통일의 야욕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고창국과 동돌과를 굴복시키고 영토를 확장하던 그는 동쪽에 있는 고구려마저 차지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죠. 당태종에게 고구려는 수나라가 끝끝내 무너뜨리지 못했던 나라인 만큼
자신이 반드시 제압해야 하는 상대였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 벌어진 영계소문의 쿠데타가 당태종이 강경하게 고구려 원종을 추진하게 만든 명분이 되었던 거죠. 당태종은 영계소문이 왕을 죽인 반역적인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시대에 영계소문과 같은 반역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죠. 당나라 황제가 고구려의 역적을 처단했다는 것도 황당한데 더 황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태종 역시 쿠데타로 형과 동생을 죽이고 왕이 오른 인물이란 점이죠. 결국 역적을 처단하겠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자, 그렇게 여당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선전포고 이후 1년간 준비한 끝에 645년 당태종은 직접 최신형 무기와 20만 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살수제첩 이후 다시 한번 중국의 총공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최종의 부대를 이끌고 진격하는 당나라군의 공격에 고구려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중요한 성을 빼앗기고 맙니다. 최전방에 위치한 요동성을 말이죠. 요동성을 빼앗긴 고구려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던 요동성은 고구려의 철옹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요동성을 빼앗겼으니 고구려 군사를 통솔하는 영계소문에게는 비상이 걸린 셈이었습니다. 운명이 달린 최후의 한판, 안시성 전투. 요동성을 빼앗고 기세등등한 당나라군은 다음 타겟인 안시성으로 향했습니다. 당나라 관점에서 안시성은 수도인 평양성으로 가기 전에 꼭 점령해야 하는 곳이었고 고구려서는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고구려와 당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치열한 전투가 시작된 거죠. 645년 음력 6월 20일, 당태종과 그의 군대는 안시성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공세에도 그들은 성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안시성은 험준한 산 능선을 이용해 축조된 성벽이라 공격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안시성은 흙과 돌을 이용해 쌓은 토축 성벽이라 무척 견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성 높이도 높다 보니 돌을 쌓아 성벽을 부수는 최신형 무기 포차 공격도 잘 통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전투는 길어져만 갔습니다. 평범한 공격으론 성문을 뚫을 수 없다고 판단한 당나라군은 새로운 작전에 구사하기 일렀죠. 안시성 앞에 토산을 쌓기로 한 겁니다. 성벽 높이까지 흙으로 산을 만든 뒤 공격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안시성을 함락하는 것이 목표였던 당나라는 하루 8,000명 이상의 군사를 투입해 밤낮으로 토산을 쌓게 되었죠. 그렇게 60여일이 지나자 성안을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은 토산이 완성됩니다. 2달 넘게 이어진 공격에 지친 고구려군, 그 앞에 떡하니 자리 잡은 당나라군의 토산. 안시성의 운명은 바람 앞에 흔들거리는 촛불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토산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60일 넘게 쌓은 토산이 무너졌으니 당나라군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고구려군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토산이 무너지면서 안시성 성벽 한쪽 귀퉁이를 허물어들었거든요. 그 바람에 토산과 안시성 성벽 일부가 연결되었는데 고구려군은 무너진 성벽으로 신속하게 달려나가 당나라군을 향해 총공격을 퍼붓게 됩니다. 마침내 고구려군은 토산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말이죠. 그 후 3일 동안 당나라군은 토산을 탈환하려고 전력을 다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토산으로 반전을 꾀하던 당나라는 큰 타격을 입었죠. 결국 당나라군의 안시성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645년 음력 9월 18일, 당태종은 전국에 퇴각을 명령합니다. 고구려를 손에 넣을 거라 자신했던 당태종은 패배한 뒤 쫓기듯 당나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수적인 열세에도 고구려군은 평양성으로 향하던 당나라를 끝내 막아냈던 거죠.